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 지하에 주입한 물이 포항 지진의 원인이었는데 이에 대해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자기장 측정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 장비보다 무게는 절반으로 줄이고 자기장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우주 비행을 한 미국인의 절반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주 비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체 면역 세포 활동이 둔화한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질 때면 누구나 한 번쯤 일탈을 꿈꾸지만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일탈을 꿈꾸는 이유부터 건강하게 일탈을 즐기는 방법까지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017년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 원인에 대해 자연 지진이냐 유발 지진이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1년여간의 정부 연구조사단이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 기자. 네, 이동은입니다. 네, 자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했다 이런 얘긴데요. 정부 연구조사단의 결론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 연구조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 지진은 우선 자연 지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열 발전은 지하 4km 이상 깊이에 구멍 2개를 뚫어 물을 주입해 뜨거운 지열로 데우고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빼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인데요. 지열 발전소가 뚫었던 구멍 중 한 군데서 물이 새어나와 이미 임계 상태에 있던 단층을 움직이면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겁니다.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단층 내 미소 지진, 그러니까 작은 지진들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이는 포항 지진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해외 조사위원회 역시 지열 발전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포항 지진 발생 후 지진과 지열 발전소의 연관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16명이 모여 진행해왔습니다. 네, 자 발표된 결과 내용을 보면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각각 구분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연구단은 우선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에 대한 정의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포항 지진에 한정해서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의 의미를 정의했는데요. 유발 지진은 유체 주입의 영향으로 암석의 양이나 응력 등의 변화가 발생해 예상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요. 촉발 지진은 인위적인 영향이 최초의 원인이긴 하지만 실제 지진 규모가 영향을 받은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유발 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지진이 발생하지만 촉발 지진은 자극의 범위를 넘어 발생한다는 뜻에서 연구단은 이번 포항 지진을 촉발 지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실제로도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진동을 느끼기도 했었죠.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인 만큼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포항 지진으로 1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재산피해 역시 850억 원에 달했는데요. 현재 1,000명이 넘는 포항 시민들이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연구단이 포항 지진의 가장 큰 원인이 지열발전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를 수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를 비롯해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 재생 사업을 통해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연구할 수 있는 항공기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서해 상공에서 운항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20일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는 행사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기질을 분석할 수 있는 항공기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해외 유입 비율을 분석한 내용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중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해 내년 2월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에서 연구와 장비 수준은 아직 미흡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소재 개발 등 기초과학 분야에 필요한 자기장 측정기를 개발해 국산 장비 활용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자기장을 측정하는 전자기기입니다. 전자석을 이용해 자기장을 발생시켜 물질의 성질을 측정하는 장비로 반도체 소재는 물론 나노소자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기초장비를 전량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석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효율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더 적은 전류로 구동이 가능하고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산 장비보다 무게를 50% 이하로 줄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기장 효율을 확보해 상품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고효율 전자석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이 기술은 연구소 기업을 통해 상용화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연구팀은 완제품 5개 모델뿐만 아니라 전자석, 냉각장치 등 개별 부품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해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서 주로 쓰는 제품 대비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로도 그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기초과학 연구 장비, 물리화학 분야 등 기초연구에 필요한 전자석 장비의 국산화로 전자기 측정기기 영역에서 국산 장비 활용이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 간소화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연구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와 간소화, 청년 연구자 권리 강화,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장비 통합관리 체계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내 부처별 R&D 지침이 개정되면 정부 R&D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재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30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에서는 소프트웨어 심화교육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영재학급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우주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핵심은 이제 문투 말스라고 해서 달에 다시 우주인을 보내고 그 이상 이제 화성에까지 사람을 보내겠다. 예.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화성에 우주인이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인류 역사에 뭐 굉장히 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일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로 지구에서 화성까지 대략 한 10개월 정도가
걸려요. 예상이 예. 되기로는. 그럼 우주 전체의 시간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우주 비행선 안에 있는 우주인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때문에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장기간 우주 여행을 할 때 우주인의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네. 자, 일단 건강 상태를 따져봤을 때 비행기만 타는 승무원만 해도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우주로 나가면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사가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예. 국제 우주 정거장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우주인들의 과연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뭐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나사 쌍둥이 우주인들이 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뭐 이런 예. 거였었죠. 이게 이제 중간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우주 정거장에 있던 우주인하고 지구에 있던 그 쌍둥이 형하고 예. 그 DNA가 좀 다르다 이렇게 처음에 보도가 나가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네. 사실은 DNA 변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 DNA가 단백질로 발현되는 그 양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걸로 다시 정정이 되면서 그 파문은 가라앉았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우주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그 우주 바이러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주 공간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사실 바이러스는 이 인류를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의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는 휴스턴에 있는 센터인데 이 존슨 센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연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주 비행을 한 미국 우주인들의 절반 정도에서는 예. 특정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나사가 자국 우주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절반 정도가 특정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다. 일단 어떤 바이러스인지 궁금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바이러스는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예.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이제 피부 점막에 생기는 바이러스로 뭐 물질 같은 걸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 나사 우주 실험 결과는 그 잠복돼 있는 바이러스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애가 우주 공간에서 다시 활성화됐다. 예. 그런 거가 관찰이 된 거거든요. 일단 연구팀은 그 우주 비행 전과 우주 공간에서의 체류, 지구에서 귀환한 다음에 우주인의 이 타액과 뭐 이런 소변 등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본 거죠. 그 결과 짧은 기간, 그 우주 왕복선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네. 한 89명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요. 예. 조금 오랜 기간, 국제 우주 정거장에 아예 체류하는 그런 우주인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3명 가운데 60% 이상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거죠. 예. 연구팀은 이제 이 같은 수치는 이 우주 비행 전이나 지구에서 귀환해서 건강한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군요. 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잠복해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났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이 나사 연구팀이 분석해 보기로는 아무래도 우주 공간은 지구와는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것이고 예. 그런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네. 그 코티솔 뭐 이런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은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 있잖아요. 예.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네. 그런 면역 세포 활동을 좀 둔화시켜서 어, 이런 바이러스가 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면역 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풀려나서 깨어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로는 이 우주 정거장은 무중력 공간이잖아요. 그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게 좀 더 어떤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서 면역력이 약해진 데다가 스트레스도 원인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이런 우주인들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근데 다행히 뭐 이런 재발이 됐지만은 이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을 또 준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좀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연구팀이 경고하는 거는 지구 귀환 뒤에 이런 재활성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좀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우려가 있다. 네. 그런 점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화성으로 갈 경우에 앞서 뭐 10개월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우주에 머무르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 네. 이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 우주여행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래서 우주여행에 대비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우주선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주인의 건강까지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이제 통신업계 이슈가 이제 5G 이동통신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다음 달 초에 이제 상용화를 한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예. 이 5G는 5G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5G 관련 서비스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료 분야잖아요. 예. 자, 5G 하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AR, VR 같은 실감형 미디어가 떠오르는데 의료 분야에는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의료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근데 뭐 도서 지역이 있다든지 굉장히 시골에 있거나 좀 몸 거동이 불편한 이런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기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시골에 있는데 어.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좀 진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분야에 이제 5G가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5G를 이용해서 원격 의료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좀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며칠 전 중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그런 원격 의료가 있었는데요. 네. 중국에 있는 화웨이라는 이동통신 업체가 있잖아요. 네. 이 화웨이가 만든 그 5G 장비를 이용해서 한 3,000km 정도를 사이에 두고 의사하고 환자가 원격으로 수술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중국 남부 하이난성 싸냐에 있던 의사가 이 베이징에 있는 파킨슨병 환자의 뇌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네. 뇌 수술을 했다고요? 그럼 이 환자는 뭐 멀리 살았나 봐요. 사실 이 환자가 뭐 3,000km 바뀌니까 예. 멀리 산 것도 멀리 산 건데 사실은 이 의사가 이제 그 베이징이랑 하이난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루는 베이징에서 수술을 하고 어. 또 어떤 날은 이 하이난에서 수술을 하는데 예. 하필은 이제 그 날은 이분이 이제 하이난에 이제 자기가 수술할 일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도 멀고 파킨슨 예. 환자를. 그냥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한 건데 네. 이 자기는 이제 그 하이난성에 있고 이 5G 이동 장비를 이용을 해서 베이징에 있는 수술 도구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예, 그렇군요. 자, 3,000km면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먼 거리인데 수술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4G LTE로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4G LTE 기술이잖아요. 예. 뭐 얼핏 생각해 보면 4G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스마트폰을 쓰면서 약간 버퍼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잠깐 화면이 멈추다든지 좀 느려지는 현상. 사실 이런 게 근데 현장에서 수술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집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현재 4G 기술로는 이제 그런 화면 멈춤이나 지연 현상이 있는데 이 5G 이동통신은 그런 문제가 해결했다는 게 이 집도 의사의 설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는 이제 환자가 3,000km밖에 떨어져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걸 이제 중국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만큼 끊김없이 수술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5G를 통한 원격 의료 수술이 가능해진다면은 앞서 사례를 드셨던 것처럼 시골이나 뭐 멀리 섬에 사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수술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격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격 의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규제에 묶여 있어서 이렇게 뭐 군부대나 몇 가지 장소에 제한적으로 그것도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5G 상용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예. 복지부 등 이런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원격 의료를 우리가 스마트 의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걸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서 이렇게 원격으로 진료하다 보면은 아무리 의사가 자기가 진료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오진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오진의 가능성 또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약간 공방이 지금 있어요. 예, 아직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지만요. 어쨌든 이 분야도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편해서 흔히 사 먹는 포장김치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2끼 분량의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물 요리 등을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포장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 된 지 오래지만 반찬으로 빠지지 않는 김치. 그 가운데서도 간편하게 사 먹는 포장김치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치는 그런 게 없더라고.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트륨이 얼마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배추를 뭐 얼마큼 먹었으면 나트륨을 하루 섭취량을 다 먹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 배추김치 15종을 조사해봤더니 100g 양의 나트륨이 평균 569.58mg, 하루 권장량의 28.5%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한 끼에 김치를 평균 50g씩 먹는 걸 고려하면 두 끼에 권장량의 30% 가까이 섭취하는 셈입니다. 김치 하나만 반찬으로 먹는다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소금으로 간을 하는 국이나 나트륨이 많기로 유명한 라면과 함께 먹는다면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우거나 넘길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똑같은 포장김치지만 상표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과 가장 적은 제품 사이의 격차가 무려 1.5배일 정도로 차이가 크고 같은 상표라도 제조한 날짜에 따라서도 최대 45%나 차이가 나는 점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포장김치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나트륨 함량 같은 영양성분 표시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의 선택 정보로서 영양 표시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여 고를 수 있도록 영양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소비자 시민 모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김치류 역시 영양 표시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위장 점막에 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면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임선희 교수팀은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대사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국 10개 대학병원과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16살 이상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 그룹에서는 27.2%가 대사증후군 소견을 나타냈으나 감염되지 않은 그룹에서는 21%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65세 미만에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1.2배 높였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과 대사증후군 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이 될 개인형 자율항공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년 안에는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와 개발 주체들이 제품 디자인을 공개하고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브, 퍼스널 에어 비클의 약자로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꽂힌 개인형 자율항공기가 몇 년 안에 실생활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드론업체, 연세대 경희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공모한 파브 기술개발 사업에 지역 기반으로 선정된 인천 컨소시엄은 디자인 2종류를 공개했습니다. 추진체가 하부에 있는 디자인과 상부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둘 가운데 하나를 3년 뒤 시제품으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문 앞에서 문까지 또 빌딩 옥상에서 빌딩까지 이렇게 자율스럽게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이동하는 수단이 탄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행 제어 기술과 양력을 발생시키는 모터 기술, 유도 착륙 기술 등을 융합시켜 안전한 제품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파브 산업이 잘 육성이 되면 우리 인천 지역 기업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우리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섬과 육지 간에 아주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파브 산업으로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과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파브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소행성 베누아 류구의 내부가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의 잡성 무더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와 하야부사 2호가 각각 탐사 중인 소행성 베누아 류구의 구성 물질과 표면 특성, 형성 과정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류구는 수분이 거의 없는 탄소질 콘드라이트로 돼 있지만 베누는 물 분자를 포함한 광물이 풍부한 콘드라이트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 소행성의 표면과 모양, 물리적 특성 등을 연구하면 태양계 진화 단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류고와 베누는 각각 하야부사 2호와 오시리스 렉스가 직접 표면의 표본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예정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하야부사 2호는 오는 2020년, 오시리스 렉스는 2023년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매일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일상이 지겨울 때 일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짜릿하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는 왜 일탈을 꿈꾸는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일탈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나 오늘 일탈할 거야 이렇게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들뜨기 마련입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는 왜 일탈을 꿈꾸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뭐 처음에는 좋은 물건을 사도 처음엔 좋지만 점점 더 그냥 좀 심드렁해지잖아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또 이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지만 네. 금세 익숙해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사실 금세 적응한다. 적응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많은 걸 가질수록 또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사실 만족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저희가 쾌락의 쳇바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더 큰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길을 걷지만 결국 보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내성이 작용한다. 내성, 톨러런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술 한 잔 마셔도 되게 알딸딸하고 좋았는데 점점 더 한 병을 마셔야지만 그 정도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일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일탈이라고 하면은 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나쁜 행동들 이런 거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 일탈이 보통 그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벗어남 예. 이렇게 쓰일 때는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얘기할 때 주로 범죄와 관련될 때는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 뭐 사이버 일탈이라든지 성 일탈 뭐 이런 것들처럼요. 네. 근데 사실 일상 여행의 즐거움, 일탈 여행의 즐거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일탈은 앞서 말한 그런 그 규범으로부터 일탈은 아니잖아요. 예. 뭔가 일상 탈출, 뭔가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난다. 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 일탈이 일상 탈출의 줄임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좀 인상적인 표현인데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뭔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뭔가 하나 새로운 돌파구라든지 예. 뭔가 신선한 그런 새로운 경험 이런 예.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할 때는 우리는 늘 보상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이런 게 있으면 뭔가 그 반대급부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선한 걸 찾게 되는데 일탈 행동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충전에 활용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범죄와 관련되느냐 이게 네. 한 가지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일탈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한 것이냐 아니냐 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기준이 있군요. 자,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은 퇴근한 다음에 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독서 모임에 가거나 취미로 미술을 배우거나 이런 분들 참 많던데요.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의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워라벨이 예. 많이 강조되면서 최근엔 그런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퇴근 후에 다시 학생이 된다. 합쳐서 퇴튜던트. 퇴튜던트요. 예, 퇴근과 스튜던트를 합친 네. 어려운 말이죠. 발음이 어렵네요. 사실 이걸 일탈로 볼 수 있느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 일탈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삶에만 너무 안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삶이나 직업을 꿈꾸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센터라든지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거를 듣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예. 저는 주부라든지 아동이 주로 많이 왔다면 지금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네. 이런 2030의 이런 경향을 가진 직장인들을 가르쳐가지고 문화센터의 줄임말인 문센족 문센족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최근에는 뭐 드로잉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이색적인 스포츠라든지 댄스라든지 다양한 강좌가 열린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일탈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게 되는 건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탈을 통해서 자기 삶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주로 이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데요. 예. 그 예가 되는 한 영화가 뭐냐면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소설 이름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죠. 거기 나오는 정신과 의사 주인공인 헥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좋고 그런데 뭔가 점점 보면은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없군요. 좀 지루해지고 예. 남들을 도와주는 힐링 전도사지만 자기 삶은 좀 뭔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를 행복하기 위해서 무작정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 여행 속에서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또 명상 중에서도 초월 명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완전한 내면적 어떤 평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의식 상태 같은 걸 좀 초월해서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삶의 본질을 좀 찾아보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꽃배 씨가 여행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꼭 일상을 떠나거나 앞서 말씀하신 그런 초월 명상 같은 거를 통해서만이 좀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건지, 사실 우리가 사는 이런 일상 속에서 좀 소소한 일탈을 즐기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보시나요? 저 긍정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소니아 루보모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소소한 일탈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어떤 거냐면 늘 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전혀 가보지 않은 다른 길로 다녀보기도 하고 네. 또 늘 먹던 음식 말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음식을 접해보고 또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라든지 네. 또는 뭐 늘 매일 지나치기만 했던 어떤 가게에 우연히 들어가 본다든지 이렇게 어떤 조금만 변화를 줘도 우리 삶이 좀 더 훨씬 새롭고 흥미롭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때로는 좀 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튀고 좀 때로 엉뚱한 상상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우리 삶을 좀 더 생생하고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길치는 일단 매일 같은 길로만 다니고 다른 쪽에서 좀 일탈을 꿈꿔야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노력해 보셔야죠. 네.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게 일탈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제 생각에 각자 이제 우리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롯이 자기 자신만 위한 그 시간과 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좀 편안하게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이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자주 여행을 못 가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뭐 여행을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좀 더 자기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여행을 다니는 게 좋은데요. 네. 특히 그 여행이 뭔가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뭔가 해변가라든지 산행을 한다든지 너무 좋겠네요.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게 네.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친구랑도 같이 여행 다녀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 가도 좋고 친구랑 같이 가도 좋고 따로 네. 또 같이 다 가능하겠죠. 네. 또한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소소한 변화를 줘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늘 가던 지하철 말고 다른 노선을 타본다든지 또는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안부를 묻는다든지 네. 또는 가끔은 머리 색깔 같은 걸 바꾸는 것도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 했어요. 우연히 발견한 행복. 그러니까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일상을 변화를 줘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늘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속에서 정말 고마운 그런 일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하루에 한 3가지라도 자기 전에 적어보는 게 좋은데 이걸 강박적으로 너무 이렇게 의무적으로 쓰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이거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건강한 일탈, 소소한 일탈을 즐기기 위해 저도 오늘부터 좀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 지금 출연하신 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네, 오래되셨어요. 저랑도 그렇게 만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까지 이 생각연구소에서 출연하시는 동안 좀 의미 있었던 그런 회차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내셨다고요? 글쎄 이게 참 생각보다 많은 그런 방송들이 있어서 예. 그중에서 한 30편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일종의 생방송의 설레임을 좀 차분한 책으로 녹여내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탈이자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일탈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앵커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이자 가장 많은 피해를 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가 약 1년간의 정밀조사 끝에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수입 때문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여전히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이재민을 비롯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포항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책 마련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